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커머스에서 AI를 개발하고 있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럭스 홈에 가시면 럭스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후기를 보여주는 구자가 있어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 럭스 홈 후기 카드 구자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후에 모델 작동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럭스홈 후기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럭스홈은 이렇게 베스트 기프트 아래에 고정된 배너와 상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히 선정된 좋은 상품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선물하기 서비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더 입체적으로 소개할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이 리뷰 카드 프로젝트입니다. 상품을 소개할 때 상품의 정보만 소개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선물을 받아서 사용해본 사용자들의 진짜 후기를 같이 전시하면 조금 더 상품의 매력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어떤 상품과 후기가 럭스홈에 디스플레이 되기에 알맞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리뷰의 퀄리티입니다. 내용이 풍부하고 유익한 리뷰가 조금 더 전시되면 좋겠죠. 두 번째는 상품의 매력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리뷰가 훌륭해도 상품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선물하기 서비스의 특성상 추가되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구매자와 수신자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품의 매력도는 이 송수신자의 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삼이라는 상품을 두고 봤을 때 부모님에게 선물할 상품을 찾고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자녀 혹은 직장 동료에게 선물할 상품을 찾고 있다면 홍삼이라는 아이템의 매력도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을 반영해서 상품과 리뷰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고 선물하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10가지 송수신자 관계에 대해서 각각 추천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어야 할 핵심 문제가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리뷰의 내용을 분석해서 수신인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수신자 분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리뷰의 퀄리티를 가지고 리뷰의 점수를 매겨주는 리뷰 스코어링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의 매력도를 판단하는 상품 스코어링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델 작동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 이 3가지 문제를 저희가 각각 어떻게 풀어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기 럭스의 리뷰와 상품상은 데이터 전처리, 수신자 분류, 리뷰 상품 스코어링, 후처리라는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최종 디스플레이될 추천풀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너무 별점이 낮거나 혹은 성인 상품인 등의 이유로 럭스홈에 전시되기에는 애초에 적합하지 않은 후기들을 걸러내줍니다. 다음으로 수신자 분류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어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많은 후기들은 그 내용으로 수반신자의 관계가 유추가 가능하게끔 쓰여집니다. 이 3가지의 예시 후기가 그런데요. 내용의 키워드를 통해서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요. 각각 친구, 남자친구, 엄마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수신인이 친구, 여친, 자녀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죠. 이런 키워드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후기를 분석해서 수신인과 매핑해주는 모델을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신자 분류 단계에서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는 후기 내용을 분석해서 이 10가지 수신자 태그로 매핑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다수의 후기가 굉장히 짧거나 혹은 상품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수신자를 특정할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상으로 수신자를 특정할 수 있어도 저희가 미리 정의했던 10가지의 수신자 클래스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모델의 혼동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알 수 없음이라는 카테고리를 신설해서 이런 경우들을 전부 알 수 없음이라고 매핑을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신자 분류 단계의 과제는 알 수 없음까지 11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가 되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선물하기의 상품과 리뷰를 하나하나 태깅하는 것은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직접 태깅하는 대신에 오픈AI의 API를 이용을 했고요. 적절한 프롬프트와 함께 일괄적으로 태그를 생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트레인셋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임밸런스였는데요. 전체 리뷰 데이터의 84%가 오픈AI API의 판정 결과 알 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알 수 없음이라고 대답하는 모델을 만들어도 84%의 어큐러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 단계에서 양이 많은 데이터는 잘라내고 부족한 클래스는 좀 더 보충을 해주는 식으로 데이터의 밸런스를 맞춰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뷰와 태그쌍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필터링 과정을 거쳤어요. 송수신자 메타와 수신자 입력 태그처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순도가 낮은 데이터들을 필터링했고요. 이렇게 걸러진 최종 데이터로 벌트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버트의 모델은 GPT보다는 작지만, 그리고 GPT만큼이나 제너럴한 태스크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GPT가 리뷰를 수신자 태깅해줬던 그 역할만은 가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GPT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부를 버트로 옮겨주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한번 데이터 순도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수신자 태깅이라는 한정적인 과제 안에서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후처리 과정을 한 번 더 끼워주었는데요. 저희는 상품 정보, 리뷰 정보, 그리고 송수신자의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정하고자 하는 태그는 수신자와 송신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송수신자의 메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신자 태그가 자녀라면 일반적으로 수신자가 발신자보다 나이가 어릴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메타 정보를 봤을 때는 수신자의 나이가 발신자의 나이보다 크다면 태그 매핑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서 저희의 목표는 많은 리뷰와 태그들을 그대로 전부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많은 리뷰들 중에서 메인에 띄워줄 몇 개의 리뷰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 놓치는 것이 있더라도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정보와 태그 매핑이 모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없음으로 전부 재매핑을 해주어서 추천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수신자가 직접 입력한 태그를 보는 것이었는데요. 이 수신자가 직접 입력한 태그는 순도가 조금 낮고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를 필터링할 때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태그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수신자 태그도 한번 발신자로 매핑을 해줬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 발신자 태그에 대해서 모두 임베딩을 구해줬습니다. 이 임베딩이 유사한 정도를 가지고 태그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요. 특정 스레스홀드보다 유사도가 높을 경우에는 태그가 유효하다고 보고 스레스홀드보다 유사도가 낮을 경우에는 태그를 알 수 없음으로 재매핑 시켜주어서 추천풀에서 제외를 해줬습니다. 말하자면 모델이 예측한 송신자가 부모님이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태그가 울 엄마인 경우에는 임베딩 디스턴스가 짧을 것이기 때문에 태그를 유효하다고 보고, 모델이 예측한 태그가 부모님인데 수신자가 입력한 태그가 선생님일 경우에는 임베딩 디스턴스가 멀 것이기 때문에 태그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벨링에 사용한 GPT-4에 비해서 프리시전은 5% 정도 하락이 있었지만 F1 스코어는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모델 사이즈가 18,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성공적인 학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세팅의 포인트는 프리시전입니다. 분류 결과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뷰 스코어가 상위에 랭킹된 소수의 리뷰만 사용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디스플레이 될 수 있었던 리뷰를 놓치는 리스크보다는 잘못된 리뷰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과 지표는 프리시전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프리시전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후처리 단계를 추가했는데요. 이 후처리를 추가한 결과 F1 스코어에서는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프리시전은 0.96 정도로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18,000분의 1의 작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수신자 분류 과제에 한해서는 GPT-4보다 프리시전과 F1 스코어 둘 다 모두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GPT-4를 사용할 경우에는 콜당 비용이 발생하지만 벌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의 로컬에서 서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 과정에서 수신자 태그 모델을 만들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리뷰에 수신자 태그를 달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어야 할 문제는 어떤 리뷰, 어떤 상품을 디스플레이 해줄지인데요. 즉 어떤 리뷰가 좋은 리뷰이고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리뷰 스코어링에서 가장 직관적인 잣대는 리뷰 길이였는데요. 너무 짧은 리뷰가 충분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은 좀 더 적겠죠. 왼쪽처럼 만족합니다 라고 간단히 쓰여진 리뷰보다는 오른쪽처럼 누구에게 받았고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준 리뷰를 좀 더 디스플레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리뷰 길이에 가점을 주어서 조금 더 긴 리뷰가 디스플레이 될 확률을 높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한 것은 이모지였습니다. 이모지가 포함되면 내용이 좀 더 풍성해 보이고 한눈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기도 조금 더 쉬웠습니다. 정성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모지를 포함한 리뷰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모지 포함된 리뷰에 가점을 주어서 이런 리뷰들이 조금 더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한편으로는 좋은 리뷰라고 해도 너무 옛날에 작성되었을 경우에 그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행하는 아이템이라는 리뷰를 작성했는데 막상 작성일이 5년 전이라면 굉장히 치명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최신 리뷰에 좀 더 가점을 주어서 최근에 작성된 리뷰가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나온 수신자 프리딕션 결과도 조금 활용을 했는데요. 모델의 프리딕션 신뢰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예측의 확실성이 떨어지는 리뷰를 굳이 홈화면에 전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수신자 태깅 과정에 프리딕션 스코어가 높을수록 가점을 주었습니다. 리뷰는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스코어링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상품 스코어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물하기 서비스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코어를 베이스로 해서 몇 가지 변형을 주었는데요. 후기카드 구자가 자주 업데이트되는 구자이니만큼 똑같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어도 최근의 판매량이 감소한 상품보다는 최근의 판매량이 증가한 상품을 띄워주면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증감에 가점을 두어서 최근에 많이 판매된 상품을 띄워줄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는 태그별로 적합한 상품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는 홍삼이, 직장 동료에게는 핸드크림이 조금 더 선호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품이 가진 리뷰의 수신자 태그 비중을 분석했습니다. 즉 친구 태그에는 태그의 비중으로 볼 때 친구에게 좀 더 많이 선물된 상품을, 부모님 태그에는 부모님에게 좀 더 많이 선물된 상품을 띄워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 리뷰 스코어도 감안을 했는데요. 리뷰 스코어링 과정을 통해서 상품당 가장 스코어가 높은 대표 리뷰 하나씩이 짝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리뷰 품질이 좋지 않거나 리뷰가 너무 적어서 대표 리뷰라고 해도 그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품의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리뷰와 한 쌍으로 움직이는 만큼 리뷰의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그 매력이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표 리뷰의 스코어가 너무 낮은 경우에 페널티를 주어서 홈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확률을 낮춰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 증감, 수신자 비중, 대표 리뷰 3가지를 가지고 상품의 최종 스코어를 매겼고요. 이렇게 상품의 스코어, 리뷰 태그가 결정이 되면 태그별로 디스플레이할 상품과 리뷰가 대강 정해집니다. 이렇게 추천풀이 대충 정해진 후에는 후처리에서 마지막 필터링과 재배치를 수행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이프티 체크입니다. 럭스 홈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하는데 욕설 혹은 금칙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의 금찍어 시스템을 연동해서 욕설 및 금찍어를 필터링 해줬고요.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리뷰는 최종 추천풀에서 제외를 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품의 스코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렬했을 때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상품들만 상위에 랭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카테고리나 키워드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중복을 제거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상품이 노출될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베딩을 사용해서 상품을 다양화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출 상품 개수의 n배수가 되는 예비 추천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코어가 가장 높은 상품 하나를 먼저 선정합니다. 이제 선택된 상품과 추천풀 안에 나머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임베딩을 비교하고요. 기존에 선택된 상품과 임베딩 디스턴스가 가장 먼 상품, 즉 기존에 선택된 상품과 가장 다른 상품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데요. 기존에 선택된 두 개의 상품과 나머지 추천풀 내의 상품의 임베딩 디스턴스를 비교하고요. 가장 거리가 먼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 과정을 전시 개수가 모두 채워질 때까지 반복하면 예비 추천풀 안에서 다양성이 고려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스코어로 n배수의 예비 추천풀을 만든 후에 그 안에서 다시 다양성을 고려해서 재정렬을 함으로써 다양성과 퀄리티 모두를 보장하는 추천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럭스홈 후기카드 모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쳤는데요. 우선 데이터 전처리에서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필터링 했고요. 리뷰 내용 분석에서 각각의 리뷰에 대해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해 주었습니다. 스코어링에서는 리뷰와 상품에 스코어링을 부여해서 어떤 상품과 어떤 리뷰를 전시해야 할지를 판단을 했고요. 후처리에서는 금찍어 리뷰를 제외하고 다양성을 고려해서 추천풀을 재정렬했습니다. 이 4가지 과정이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후기카드 구좌에서 디스플레이할 아이템과 리뷰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최종 추천풀에 속한 상품과 리뷰는 럭스 홈화면의 후기카드 구좌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후 방향성은 분류 모델과 스코어링 모델, 후처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누적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신자 분류 모델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코어링 모델이 지금은 일괄적으로 개인화되지 않은 스코어를 뱉어내고 있는데요. 이 모델의 성능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개인화된 스코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찍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후기들을 굳이 홈 구좌에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이런 리뷰들을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필터링하는 것 역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민이었습니다.